요즘 장바구니 물가 보면 숨이 턱턱 막히시죠? 병원비, 약값, 전기요금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60대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살림도 팍팍한데 요즘 힘들다는 친구의 하소연을 외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밥 한 끼 사주고 딱한 사정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내 통장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아 헛헛해지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62세 최선희 씨가 친구 돕는 게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딱한 마음에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고 이젠 감당 못할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놈의 정치인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작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더 늦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노후를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67세 김상규 씨는 광주에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생산부 부장으로 일했고 정년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이었다. 평생을 일터와 집만 오가며 살다 보니 친구라곤 퇴직 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 몇 명뿐이었다. 김 씨의 집 현관 앞에는 닳고 다른 회색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고무 밑창이 갈라지고 끈이해진 그 운동화는 김 씨가 매일 아침 탑골공원까지 걸어갈 때 신던 것이었다. 이 신발만 신으면 편해서요. 새 거 사긴 아깝잖아요. 그는 늘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그 낡은 운동화엔 세월과 고독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새벽에 공원 돌고 동네 커피숍에서 신문 읽고 아침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 없는 하루의 무게는 버거워졌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그럴 즈음 40년 지기 친구인 최영달 씨에게 전화가 왔다. 상규야, 요즘 뭐하냐? 나도 이제 일 접었다. 반가운 목소리에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노인네 다 됐네. 얼굴 좀 보자. 둘은 오랜만에 만났다. 처음엔 퇴직 후의 여유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 넌 좋겠다. 퇴직금 많이 받았잖아. 나 같은 사람은 퇴직금도 없이 나왔지 뭐. 최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씁쓸했다.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최 씨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 야, 오늘 점심이나 먹자. 밥값은 다음에 낼게. 이번에 전기세가 너무 나와서 죽겠다. 진짜 살기 힘들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김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그래도 40년 지기 친구 아닌가. 그는 처음엔 몇 번 밥을 샀다. 하지만 며칠 뒤 최 씨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상규야,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다음 달에 연금 들어오면 바로 줄게. 김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친구니까라는 마음에 돈을 건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뜸했다. 그리고 어느 날 최 씨가 다시 전화했다. 야, 지난번에 너무 고맙다. 근데 이번 달도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만남은 점점 불편해졌다. 최 씨는 만날 때마다 생활고를 토로했고 김 씨는 듣는 내내 죄책감을 느꼈다. 넌 좋겠다. 아직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나는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야.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어렵잖아. 아니야. 너는 여유 있잖아. 나만 망했지. 그 대화를 마친 날 밤, 김 씨는 거실 불을 끄고 그 낡은 운동화를 바라봤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지? 그는 그날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 며칠 뒤, 최 씨가 집 근처로 찾아왔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야, 미안하다. 나 진짜 이번엔 꼭 갚을게.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또 돈 얘기야? 그럼 어떡하냐? 나한테 기대할 사람 너밖에 없는데. 그 말에 김 씨의 얼굴이 굳었다. 나밖에 없다는 말이 부담으로, 의무로 들렸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가 결국 닫았다.
이번엔 안 되겠다. 나도 여유 없어. 그러자 최 씨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럼 그렇지. 돈 있을 때는 잘난 척하더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 씨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최 씨는 너 변했구나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다. 우린 40년 친구였잖아. 김 씨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한참 걸었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고무 밑창이 찍찍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시간이 지나며 김 씨는 점점 외출을 줄였다. 친구와의 만남이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 최 씨의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규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 부탁이다. 전기 끊기기 전에 20만 원만 도와줘라. 너는 아직 형편 괜찮잖아. 나는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김 씨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문 옆에 써져 있었다. 그 신발처럼 그들의 관계도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상규 씨는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몇 해 전 퇴직 선물로 받은 그 신발은 이제 바닥이 닳고 옆구리가 터져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신발도 참 오래 버텼네. 나보다 낫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최영달 씨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다세대 주택 3층, 철문에는 녹슨 명패가 달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상규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에 최 씨가 서 있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식탁 위에는 컵라면 2개와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고 TV에서는 난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왜 왔냐? 그냥 궁금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오래된 우정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공기에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야, 미안하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최 씨가 입을 열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애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너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건 친구가 아니라 세월에 짓눌린 한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10만 원이다. 이번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대신 우리 둘 다 이제 각자 살자. 최 씨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힘들다, 영달아. 돈보다 더 큰 게 무너지고 있어. 마음이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냐? 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나도 내 노후를 좀 지켜야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오래된 우정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 씨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최 씨가 중얼거렸다. 그래, 너는 늘 바른 사람이었지. 나 같은 놈이랑은 다르니까.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김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옆 벤치에는 매일 보던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레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늙었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 참 다행이야. 그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김 씨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아직 그런 따뜻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놓아주자.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다. 그 후로 김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탑골공원에서 혼자 운동을 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자신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노인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고 불평보다 웃음이 많았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 만난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아저씨,
신발이 참 오래됐네요. 그래도 정이 느껴져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바닥이 더 닳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운동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신발 덕분에 내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버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다시 공원을 걸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영달아, 너도 잘 버티고 있겠지? 그는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김 씨는 스스로에게 작은 원칙을 세웠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면 미안해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요즘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걷는다. 발밑에서 들리는 찍찍 소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그건 오래 버텨온 인생의 리듬이고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혼자 걸으세요? 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혼자가 외롭기도 하지만 때론 자유롭죠. 김 씨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표정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오래된 운동화를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한 신발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너 덕분에 이제는 내 발로 내 길을 걷는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친구와 함께 젊은 시절의 공장을 걷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그 발밑엔 새 운동화가 반짝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세 박은자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교육청에서 35년간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매달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늘 말했다. 내 인생은 큰 돈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예요. 은자 씨의 하루는 단정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동쪽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언제나 정갈한 컵과 티포트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2개가 자라 있었다. 그녀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일기를 썼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얼마 전 새로 산 흰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신발은 새 출발의 상징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산 게 이거예요. 낡은 운동화처럼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허전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평생을 일로 채워온 하루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은자 씨는 그 공백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나답게 쓰는 법을 배웠다. 책을 읽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말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챙기느라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어요. 이젠 그 반대로 살아보려 해요.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퇴직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오랜 친구였던 김정숙 씨가 연락을 해왔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였다. 은자야,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 반가운 마음에 나갔지만 대화는 금세 무거워졌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남편 사업 망하고 아들도 취직이 안 돼. 너는 좋겠다. 연금 나오니까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처음엔 공감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정숙 씨의 말은 점점 변해갔다. 은자야, 이번 달에 관리비가 너무 밀려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엔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그때마다 은자 씨는 조심스레 거절했다. 미안해. 나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대신 내가 병원 예약은 도와줄게. 처음엔 이해했지만 친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너도 결국 남들이랑 다르지 뭐.
가진 사람은 몰라, 없는 사람 마음을.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은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면 그 친구가 내 선을 넘은 걸까? 그녀는 며칠 뒤 도서관에서 같은 봉사자 이선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선생님,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도와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선을 안 그으면 결국 자기만 무너집니다. 그 말이 은자 씨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날 저녁 노트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도움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정은 나누되 내 평안은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은자 씨는 마음의 원칙을 세웠다.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되 그 대신 정보와 시간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다음 주 정숙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은자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전세보증금이 밀려서 이러다 쫓겨나게 생겼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복지관에 가서 긴급 지원제도 알아봐 줄게. 너 직접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귀찮아. 그냥 내가 좀. 안 돼. 난 그 일에 손대면 우리 관계가 달라질 거야.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혼자 흰 운동화를 닦았다.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닦고 나니 다시 깨끗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관계도 신발 같아. 때가 타면 닦으면 되고 너무해지면 새로 신으면 되는 거야. 며칠 후 정숙 씨는 연락이 없었다. 대신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박 선생님, 김정숙 씨가 선생님 덕분에 긴급 지원 신청했어요. 덕분에 큰 도움 됐다고 하시네요. 은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다.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 아래서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꼭 돈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며칠이 지나고 박은자 씨는 복지관 강의실 문을 열었다. 그날은 노년의 관계와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의자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강사는 말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랑보다도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벼워지면 좋은 관계고 무거워지면 나쁜 관계예요. 그 한 문장이 은자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바라봤다. 이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편한가? 안면 지치는가? 하루가 꼬박 걸렸지만 결국 절반의 연락처를 지웠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몇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잘 지내요? 주말에 공원 산책 어때요? 그 주말 3명의 친구가 공원에 나왔다. 셋 모두 그녀처럼 퇴직한 여성들이었다. 서로 손에 텀블러를 들고 흰 운동화를 신고 걸었다. 은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우리 다 같은 운동화네. 그러게요. 다들 새 출발인가 봐요. 세 사람은 웃었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TV 뉴스를 틀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그 뉴스 자막을 보며 그녀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 혼자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힘들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정숙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은자야, 나 이번에 복지관에서 일자리 소개받았어.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내 덕분이야. 그 말에 은자 씨는 눈물이 맺혔다. 정말 잘 됐다. 이제 마음 좀 편하겠네. 응. 이제 나도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흰 운동화 위에 떨어졌다가 맑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엔 각자 자기 길을 걸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은자 씨는 오랜만에 고마운 사람 리스트를 적었다. 거기엔 친구, 봉사 동료, 복지관 직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한 줄씩 쓰다듬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가렵게 해주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다음 주 금요일,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은자 씨는 무대에 올라가 짧게 인사를 했다. 저는 퇴직 후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이젠 압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거요. 청중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서 은자 씨는 이선호 씨와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아마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역시 거리를 둔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나 자신하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자 씨는 현관 앞에 운동화를 벗어놓았다. 그 신발엔 복지관 운동장에서 묻은 흙이 조금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신발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깨끗해진 것 같네. 며칠 후 그녀는 매일 걷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다. 혹시 혼자 앉아 계세요? 저도 매일 여기 나와요.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같이 앉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땐 생각이 깊어지고 함께 있을 땐 마음이 넓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서로의 자식 이야기, 건강 걱정,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음이 편했다. 헤어질 때 그 여성이 말했다. 선생님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분, 보기 드물어요. 다음에 또 뵈어요. 은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인연은 이렇게 새로 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관계를 끊는 건 외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였어.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가난한 친구를 멀리한 게 아니라 내 평안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은 거였다.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흰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서 반짝이던 그 운동화는 이제 제 인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남은 인생은 이 운동화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반짝였다. 은자 씨의 마음은 그 불빛처럼 환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노년층의 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통계가 적지 않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력, 가구 형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할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월 평균 가구 소득 하위 25%이거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더욱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영향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노후의 행복이 단지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과 감정적 안정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 혼자 사는 노인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관계의 단절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최근 65세 이상 노인 약 10,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통합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인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은 고립형 네트워크에 속한 노인들이
신체 건강과 정신적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관계의 질이 높고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진짜 핵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거움이나 죄책감, 반복되는 부탁과 피로감이 실제로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만남 뒤에 지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며 만남 뒤 내가 더 밝아지는지 아니면 무거워지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노년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의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 즉 노년의 부정적인 관계와 고립,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실제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는 노년층 고립 외로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투게더, 커넥트 투게더, 커뮤니케이트 투게더 전략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용 콜센터 운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 방문 서비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해 주거 지원 강화,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이웃 교류 활성화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는 단순한 경제적 복지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사회적 참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 건강, 봉사,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함께함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는 관계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계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주거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주거비 보조, 방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면 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즉, 내가 도와주는 관계뿐 아니라 나 역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영국은 몇 해 전 고립과 외로움 해소를 국가 과제로 삼고 법적 행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지자체마다 외로움 담당 부서를 신설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를 장려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단절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일본 또한 지방 고령자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은퇴한 노인들이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 세대 간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고립감을 낮추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교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다음으로 내 인간관계를 기록하고 점검해 보세요. 만남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만남 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시도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주거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노인돌봄 서비스 같은 제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봉사나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환경이 다르더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관계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복지제도와 사회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에 용기 있게 선을 긋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복지관, 주민센터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과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누가 나를 돕느냐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바로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 때, 누군가는 텅 빈 마음을 안고 돌아서고, 누군가는 작은 인연 하나에 웃는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다 지쳐버린 김영수 씨의 이야기, 그리고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평안을 지켜낸 박은자 씨의 이야기.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았고 같은 시대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용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영수 씨는 퇴직 후에도 오랜 친구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밥 한 끼, 교통비 몇만 원, 생활비 몇십만 원이 쌓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를 돕는 게 죄가 될 줄 몰랐다. 그가 했던 그 한마디엔 수십 년의 인간관계와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지쳐버린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죠. 반면 은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같은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에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흰 운동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고 새 길을 걷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내가 잘해야 한다, 친구를 버릴 순 없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희생해 본 적이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내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을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대화보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인생에도 따뜻함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내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용기입니다. 이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안녕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다.
관계는 많이 맺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덜 아픈 관계일수록 오래 간다는 걸.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덜 아프고 덜 힘든 관계 속에서 조용히 웃으며 늙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웃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전에 내 마음부터 챙기세요. 내가 무너지면 그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단해지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관계는 나를 서서히 가난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 그리고 이렇게 답하세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깁니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향기가 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세월, 부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